네, 아침 향긋한 커피 한잔 하시는 우리 김프님. 딴 거 마실 기회가 없어. 왜요? 루카운티도 오후에 먹어야지. 네. 오전에는 운조커피 꼭 먹어줘야지. 아니 억지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맛있으니까 몸이 원한다니까. 그렇죠. 네, 몸이 네. 원해요. 너무 맛있어서 드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맛도 맛이지만 몸이 원해. 네. 이미 이미 그 몸은 이제 적응이 돼 버렸죠. 그렇지. 예. 큰일 났어. 딴 걸 도저히 딴 게 들어가지가 않아. 네. 아 왜? 그게 바로 커며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에? 그 이렇게 커피에 스며든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운며든다. 운며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며든다. 운조커피에 스며든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이 변했지? 뉴스 3부터 우리 시작은 해봐야 되겠죠? 네. 네, 먼저 국제유가가 지금 꽤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 직전에 블룸버그를 보니까 네. 8.19% 빠져가지고 네. 95달러 선까지 빠졌는데 훅 빠져버렸네. 어. 지난번에 살짝 100달러 밑에 깼었잖아. 깼다가 근데 이제 원래 그렇거든. 원래 100달러 같은 게 뭐 사실 99달러나 101달러나 뭐가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네. 우리가 뭐 주가 지수도 마디 지수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야 100달러 이상이야? 뭐 90달러대야? 이게 좀 다르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쫙 트라이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확 빠져버리거든. 근데 어제가 그런 날이었죠.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WTI 가격이 8.19% 빠져서 95불 선까지 빠졌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높게 거래되는 게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잖아요. 요건 7.1% 하락해서 99.49달러.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100달러 밑으로 나온 깼네. 게 네. 4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4월 네, 네, 11일이면 지금 3달 전이죠. 네, 네. 3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왜 빠졌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중국의 봉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원유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중국 봉쇄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지방 뭐 몇몇 곳에서 다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확진자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네. 경제를 부양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감퇴하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좋지 않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부에서 왜 제로 코로나를 저렇게 전 세계에서 저렇게 하는 데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네네. 왜 저렇게 고집을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중국은 네. 저렇게까지 하느냐? 네. 물론 이제 코로나를 잘 관리해야만 네. 다음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아니 있겠고.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뭐 네. 경제 무너지면은 그렇죠.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는데 시진핑은 인민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데 이제 요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보다는 더 큰 이유는 또 하나 제가 추정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네.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That's right. That's right. 야, Exactly. 야 정확한데. Absolutely. Why? 고마워요, Why 고마워요. not? 예? 내 생각은 그렇게 정확하네. 왜냐면 그렇습니까? 사실 이 그 견뎌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네. 중국과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전체주의를 가져왔고 또 아무리 뭐 시장 경제를 했다 하더라도 체제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항일 투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국공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네. 장정하면서 그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님은 버티기로 따지면 세계 최강일 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네. 우리가 막 펌프질을 해서 2008년, 2009년처럼 도와줘서
그 다음에 그 정신 차리면 이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텐데 네. 이런 생각이 있어 최대한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는 네. 이 나라는 어디까지 버티나.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진작책 같은 거 보조금이라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내부에서 시장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런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얘기했죠. 네. 엄청난 보조금, 그죠? BOE 같은 거 엄청난 보조금. 거기다가 사실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워낙에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해외 경제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네네.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키워내면서 이제 서방 세계, 미국 경제를 흔들어 보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의 후유증 같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뭐 올가을에 시진핑 체제가 뭐 출범이 안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그건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보는 시각도 중국 당국이 당분간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시각들이 이제 유가의 폭락세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예를 들면 웰스 USA의 프라이빗 웰스 US의 레베카 베이빈이라는 수석 트레이더가 원유 트레이더죠. 유가가 95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사실 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건 사실 매수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투기적인 매수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유는 선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유 선물의 상당 부분은 뭐 이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인 매도세인데 이 선물이라는 건 매수 롱 온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숏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처럼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불안한 심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도의 편안한 심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치솟고 있는 달러 강세, 강달러도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수 포지션을 갖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강달러가 왜 그러냐?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산유국의 입장에서 배럴당 뭐 100불이다. 근데 이 배럴당 100불을 받아 가지고 자국 화폐로 바꿨을 때 부가가치가 예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네. 110, 120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자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고 네. 수요자 예를 들면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달러를 바꿔 가지고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 원유가도 높은데 자국 통화 가치는 훨씬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불리하니까 네네. 매수를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 1달러 아래로 떨어져 20년 만에 최저치 경신했다는 네네. 뉴스를 이제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밤 9시 어간이면은 이제 미국의 CPI. 지난달 CPI가 나오잖아, CPI가. 네. 근데 뭐 8.8이니 뭐 9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 유가가 그 전일에 이렇게 폭락세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높게 나오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유류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네. 사실 6월의 유류비는 사실 5월보다 더 높았다는 거잖아요. 휘발유값 기준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6월 중반 이후에 이제 유가가 좀 흔들리고 또 7월 들어서 이제 100달러 아래로 넘어가는 것들이 시차를 두면서 소비자 가격인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국제 곡물가라든지 국제 메탈 가격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PI가 비교적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와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탁 연결시켜 가지고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경기 침체의 확증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4개월 전, 3개월 전에는 뭐 그때는 그 100불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는 망했냐. 그때는 뭐 그러면 경기 침체 얘기가 그렇게 강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
국제 유가는 여전히 100불 아래로 왔으나 높은 권역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전 세계 자산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자산 하나를 꼽으라면 늘상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거든요. 네. 그만큼 금융 플레이어들 이런 투기적인 매수세들에 의해서 유가 선물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펀더멘탈 수요 공급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변수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100불 아래로 왔으니까 경기 침체 등식을 만드는 거는 경기 침체의 출현 유무와 관계없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 관련해서도 과연 이제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강달러가 유지되는 상황. 이거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강달러가 유지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이제 재료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강달러니까 네. 수입 수요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재료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강달러만 유지되고 나머지 값이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재무제표상의 이익단에서의 차산성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의 하락과 강달러의 유지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지만 네. 사실은 경기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좋게 반영할 수도 있는 재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국제 유가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야 되는 정유주라든지 또 뭐 간접적으로 영향하면 조선주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제 유가는 사실 빠지는 게 전 네. 세계 경제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자, 국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꽤 큰 폭으로 빠졌다는 거고요. 왜요? 맛있게 드시네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우 더워요. 네, 아이스 커피 아주 맛있죠. 네. 이건 아이스 커피 아닙니다. 이건 이건 물이에요. 진실을 얘기해야지. 여기 운조 커피는 여기서 모시고 다 여기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또 진실해. 자, 우리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예? 호흡이 잘 안 맞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원샷이 이렇게 딱 나가는데 우리 김프로님 원샷 굉장히 잘 받으시네요. 그랬어요? 예. 오늘? 오늘 지금 지금 딱 보는데 그 배경이랑 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네 오늘 아주 가급적 원샷 잡지 마세요. 커피 원샷이나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커피?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 대출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6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 증가. 요즘 뭐 사상 최대다, 사상 최저다 이런 얘기들이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에 들어왔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이제 매월 내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은행의 기업 대출, 은행에서 이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출 해준 걸 보니까 네. 한 달 전부터 무려 6조 원이 늘어나서 대출 잔액이 1,125조. 2천억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게 2009년인데 2009년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6월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의미는 있죠. 대기업 대출이 6천억이 늘었는데 사실 대기업에 대한 대출 6천억 는 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6월 기준으로 대기업 대출 증가한 게 2012년 이후 처음이라 10년 만에. 대기업은 대출 안 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그 회사채라든지 이게 원활했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유보금이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 쪽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운용을 많이 하지. 굳이. 굳이 은행에서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이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는 게 이제 당연히 중소기업 대출일 텐데 한 달 만에 5조 4천억이 늘어서 6월 기준으로 지난해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 분기 말에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늘어난 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사채 발행,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겁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야 이게 회사차에 발행하려고 그랬더니 증권회사에 태핑해 보니까 예전에는 뭐 한 3% 4% 됐더니까 갑자기 6% 달라는데 그러니까 그럼 은행 가자. 은행에서 거래도 있고 사실 은행은 이런 면이 있어요. 시장하고 좀 다른 게 네. 많은 거래가 있거든. 내가 만약에 중견기업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 보면 환전 수요도 있죠. 거기다 뭐 또 예금도 있고 뭐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고. 네네. 그러면 갑자기 대출금이 확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조금 레깅하면서 대출 금리가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네. 은행의 대출자들은 영업행위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은행으로 간접 시장으로 간접 금융시장으로 가면서 많이 는 거다. 근데 얼마 이렇게. 전에 그 채권 쪽으로 돈이 엄청 지금 몰렸다. 네. 물론 이제 국채로도 갔지만 회사채로도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 그건 이제 개인 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많이 투자자. 가서 어차피 회사채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샀다는 건데 네. 전체 채권 수요 중에 그 개인 투자자 증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미미하구나.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전채 같은 것들, 네. 카드채,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신 전문 이런 캐피탈채 이런 거 기관 투자가들 안 사요. 잘. 왜냐하면 여전히 신용도가 좋은데 네. 기관 투자가들은 뭘 보면 저기 좀 자금 좀 꼬였는데 그렇다고 부도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일단 있어봐.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 단에서 보면 저금리면 괜찮은데 네. 혹은 저 카드사가 부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일부의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야지 이런데 채권 수요가 확 몰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한 가지 시그널입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의 주가 전망은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부채를 늘려야 되는데 부채를 늘리는 조건이 악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상세했던 게 CBBW 같은 거 3호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네네네. 이 CBBW 특히 CB의 어떤 3호 발행이 굉장히 억제되는 정책들이 작년에 전환사채.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픽싱 조건을 강화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한테 다시 이 지분을 주는 이런 구조를 작년에 법으로 굉장히 많이 제약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공모 CB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3호 CB가 훨씬 더 민첩하게 발행이 되는데 그런 시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장이 없어지면 코스닥의 한계 기업이나 한계 기업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주요한 통로가 없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도 워낙 안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고르실 때 전보다는 그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굉장히 주의해서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전에는 워낙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도 그냥 유동성에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지금 절대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업 대출도 심사역들이 깐깐하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전에는 대출 신청 서류가 10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50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걸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쳐낼 거란 말이에요. 쳐내지는 기업들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재료가 주가에 반영될 때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도는 거죠. A 기업이 대출이 안 된다더라. 그럼 엄청 사채 발행은 당연하고 대출도 이제 막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게 사실 비상장 기업 쪽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비상장 기업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어제 사실 중소기업 그 담당하는 이제 장관이 대통령한테 가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겠다 이런 업무 보고도 한 바가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의 재무 구조라는 측면에서 많이 보시고 또 하나는 개인들 가계 대출은 주담 대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소폭 증가했는데 신용 대출 있잖아요. 네. 이거 갚았다라는 거예요. 신용 대출을 금리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금리도 있고 불안하니까 이거 갚아버리자. 네네. 그 얘기는 뭐냐? 기업 대출이 늘고 개인의 신용 대출이 줄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 대출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은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전월 말 대비 지난달에 1조 2천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역대 6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겁니다. 굉장히 주식시장의 약세 이런 것들 반영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개인은 돈을 갚고 있고 네.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을 하나 네. 전해드렸고요. 뉴스삼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크먼이라고 뭐 저희 뉴스삼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네. 아주 잘생긴 CEO. 네. 이 사람이 뭐 젊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뭐 좀 스펙을 뭐 청산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네.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4월 5월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CDS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뭐 몇십 조 이렇게 번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뭘 했냐면 40억 달러짜리 스펙은 뭡니까? 우회 상장하는 통로잖아요.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라고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그걸 위해서 만든 그걸 회사? 위해서 상장시키는 회사잖아요. 네, 네. 이거는 원래 한국도 그렇고 상장하고 나서 2년 안에 기업 인수를 안 하면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상장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40억 달러짜리 5조짜리를? 네, 5조짜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접는다.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회사 있으면 딸 땡겨갖고. 그러려고 한 거죠. 합병- 왜냐면 하려고 이건 했는데. 굉장히 자기한테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아. 근데 인수를 해보려고 2년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 적당한 회사가 없다. 그래서 나 이거 스펙 못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빌 에크먼이 이렇게 고백하고 청산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사실 월가에서 투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한 거니까.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 좋았을 텐데. 빌 한국에 한국에 이 양반 저 쿠팡 상장하는 날 저거 한 사람이잖아요. 엑시트했죠. 네. 그러니까 또 기부했지 기부. 네. 근데 빌 에크먼의 8대 투자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포기했을까 보고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1번 간단하고 예상 가능한 기업이어야 된다. 간단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 발생해야 돼.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시장에 지배적인 기업이 있어야 돼. 진입 장벽이 높은 이거 다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 이건 뭐 다 교과서적인 외부 요인에 덜 의존적이어야 되고 재무 구조가 튼튼. 요즘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재무 구조 튼튼한 회사가 뭐 스펙에 합병을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외부 자본이 불필요한 회사, 훌륭한 경영진과 지배 구조가 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금 핫한 투자자가 얘기하는 8개 조건이 네. 유별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좋은 회사 아주 투자해라는 기본적인 얘기들이네요, 네, 그죠? 네. 3프로 TV 네. 오지 그랬어. 비레크만. 예. 네. 자, 투자할 데가 없어서 2년 만에 5조나 되는 스펙을 접는다. 뭔가 그죠? 시그널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이렇게 저희가 네. 정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